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고원직설 고영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 박사님 요즘 보면 이 정치권이 과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와서 좀 혼란스러워지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그리고 이제 당 그리고 이제 소속 의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여권은 여권대로 질서가 있었고 또 야권은 당에 이 지배하는 계파와 계파 수장 또 비주류 간에도 서로 간에 좀 질서가 좀 있었는데 요 근래에 한국의 정치를 보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거의 좀 질서가 아주 무너져가는 혼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그런 건 못 느꼈었습니까? 저도 황 수장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어느 정도 틀과 질서를 잡으면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의 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는 과거 같으면은 여야해 그러니까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 체제로서 나눠져 있었고 또 그 카리스마가 있는 당수 지도자, 총재,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가 형성되면서 정당들이 이제 지금 5당 체제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가 좀 어수선하고 각자 정당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당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그 이후 이런 정치적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이 가치 정립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또 지도 체제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정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굴러오다 보니까 당내의 그런 리더십도 잡히지도 않고 또 당 집권당 내에서도 당정청 간에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되지를 않는 그런 측면이죠. 특히 이제 그동안 보수 정권 10년을 하다가 진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 출신 중심의 그런 세력들이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관료를 비롯해서 상당수 사람들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념적 노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떤 통일성, 일체감을 갖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여권 내마저도 기강이 지금 흐려지는 상태고 또 특히 한국당의 경우도 워낙 대선과 총선은 그리고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황골탈퇴된 모습도 보이지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당을 새롭게 한번 쇄신하면서 붕괴된 보수를 세워보자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옹립을 했습니다만 추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기보다는 관리형 대표 이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한국당 야당도 말하자면 각자 도생의 길들을 지금 각 계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내용을 다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박근혜 정권을 이제 탄핵시키고 촛불 혁명이라고 이제 여권이 이렇게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혁명은
그야말로 그 이전의 시스템과 제도를 이제 다 구제도라. 이제 프랑스 같으면 앙시앙 레이즘이다. 앙시앙 레이즘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면 지금 이 여건이 그야말로 민주당과 청와대 예. 그리고 또 각 행정부와 청와대 이 간의 관계를 기존의 대한민국의 오래된 이런 어떤 관행들 이런 부분을 타파하면서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 또 여당의 당 운영의 관계 그리고 또 청와대와 정부의 총리 장관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행명에 걸맞는 뭔가 이 제도적인 변화의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가 지금 행정부를 다 이렇게 쥐고 있고 또 청와대가 또 각 이 저 여당에 이렇게 장악을 해서 원내대표가 거의 청와대만 보고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혁명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도 했던 것, 이명박 정권 때도 했던 일, 뭐 노무현 정권 또 김대중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 재반복된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필요할 때만 촛불혁명이고 실제대로 자신이 청와대 운영이나 행정부 운영 그리고 정당과의 여당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대한 격변기를 걷고 또 자신들이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운영은 그렇게 변화가 잘 안 될까요? 시스템과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지금 뭐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속된 말로 도로묵 됐다. 도로묵. 옛날하고 똑같아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프레임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농업혁명. 무슨 디지털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은 그 전 시대와 후 시대가 완전히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생활과 관행 그런 뭐 모든 시스템들이 다 바뀔 때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지난 촛불혁명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한 뒤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낡은 정치 시스템 지배 이데올로기 기득권의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선진화되고 새로운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또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 기조에서도 완전히 좀 황골탈퇴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런 기대에 거의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뭐 조금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 남북 관계 그것도 지금 답보 상태를 지금 면치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정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산된 권력 간의 균형과 뭐 견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로의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고 그 폐단이 국정농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최순실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 국정을 농단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책임 총리, 내각에 대해서 책임 총리를 하고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각도 대통령제에 맞게 말하자면은 내각이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과 어떤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도 청와대로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은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그런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과거에도 청와대가 이래 했지만은 이런 말까지는 안 나왔죠. 말까지는 안 나왔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장관이라는 게 청와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처럼 청와대 정부라는 말은 안 나올 정도가 됐고 전에는 소위 말해서 장관만 되더라도 웬만한 국민들도 무슨 장관 누구 안 하는데 지금은 아마 17개 장관입니까 우리? 아마 뭐 장관 이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압니다. 장하상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종석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국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수현도 알고. 김수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청와대 참모라는 것은
나서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을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청와대의 참모의 역할이거든요. 비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서가 장관의 역할도 다 하고 뭐 국장, 차관, 국장 역할까지 다 해요. 발표할 것도 있으면 장관이 발표를 해야 할 정책 집행 문제도 수석들이 나와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당청 관계, 소위 이제 집권당과 청와대 관계에서도 뭐 과거 이명박 정부든 또 뭐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에 DJ나 노무현 정부 때도 아무래도 당청 관계라는 게 일체를 갖고 이렇게 전국을 끌어가야 힘도 생기고 동력이 생기니까 청와대 우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너무 청와대 출장소다, 여의도 출장소다, 뭐 그런 비아냥 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건 민주당 정부라고 선언을 했어요. 집권하시면서.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력을 가지고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목소리가 뭐 있습니까? 과거의 집권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라고 스스로 밝힌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권에서의 민주당, 집권당의 위상이 달라졌나 이거죠.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루묵됐다. 아무런 과거 그런 정치 행태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진보라든가 발전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특히 뭐 여러 차례 뭐 여기서도 논의가 되고 뭐 황 수장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황 수장이 예언한 대로 이제 50% 간당간당이에요. 저는 그게 50%도 조만간 깨지지 않겠느냐. 그걸 안 깨질로 지키려고 한다면은 남북 관계에 뭐 1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다고 지금 예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하고 또 김정은의 연내 방남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세가 회복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반적 그러니까 경제 난국에 그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난번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 어떤 정책 기조,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정 관계, 당과 내각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런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보면 과거에 보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의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건 이 직전에 있던 대통령만큼 별로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사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리스마가 강하다. 옛날에 YS나 DJ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야당 속에서 투쟁 속에서 또 야당의 한 정파를 이끌고 아스팔트 투쟁 뭐 제야 투쟁까지도 하면서 왔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민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캐릭터 지역에 계속 나가서 떨어지고 불리한 지역에 이런 캐릭터와 또 일정하게 젊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런 능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조직력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한 십몇 년을 계속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면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또 아버지 때 뭔 역할을 했는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 청와대와 부서를 장악해 갈 건가라는 것이 거의 미지수였고, 또 비서실장이나 수석대의 역할도 밖으로 한간에 크게 알려진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정치력이 어떤 역할을 보일 건가 하는 부분에서 캐릭터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국을 끌고 가는 걸 보면 여태까지 이 그립이라고 이렇게 여당이나 청와대를 쥐고 가는 이런 대통령의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도 임기 3년 차에는 다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온로비가 3년 차에 터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온로비로 굉장히 고생을 2년 차에 후반부터 예. 터졌네요. 예. 온로비 사건이. 그리고 이제 YS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년 차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3년 차쯤 되었을 때 이 권력을 강하게 그립을 쥐고 계속 갔던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문 정권이 이제는 뭐 횟수로는 이제 한 두어 달만 지나면 3년 차로 돌입을 하는데, 이 속에서 과연 지금 1년 반 동안에 보여준 부분으로 보면 지지율이 내려가고, 또 주요한 문 정권의 경제나 대북 관계나 뭐 개혁이나 변화가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립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장악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국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죠. 예. 1년 6개월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성적표가 결국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에 뭐 이영자, 뭐 20대 영남 자영업자 합니다만은 호남이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통치 뒷받침을 크게 해줬죠. 그래서 지지율도 한 80% 이상 이렇게 보였는데 최근에 70%대로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거의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 부분에서 다소 활력을 찾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 아니냐. 어디서 그런 잘못된 통계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 달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어디 외계인인가, 이런 비아냥까지가 나올 정도로 현실 인식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그런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그 변호사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석도 하시고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고, 비서실장이 물러나면서 자기는 정치 체질이 아니다. 본인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뭐 황수정이나 저도 정치 체질이 아니어서 정치부 기자를 뭐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정당 쪽에서도 뭐 좀 그 정도로 요청도 있었는데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다 해서 저는 들어가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시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면에서는 저는 남을 알 때가 없는 분 아닌가. 그러나 정치인은 리더십과 말씀하시는 장악력, 집행력, 애견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출 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거목으로 이렇게 커가는 데는 그러한 리더십을 제대로 갖춰 나갈 때 거목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거목이 못 되고 중간에 다 잡목이거나 벌목돼서 쓰러져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변호사 생활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학생운동권 출신이었고, 이제 원래는 판사를 생각했었는데, 임용이 안 되고,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또 그런 경험이 지금 일천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석 또 비서실장을 하면서
권력 운용이라든가 그 권력의 그런 그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득을 했다 하지만 거대한 나라라는 이런 조직을 운영해가고 정치계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울 게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을 이렇게 지내보면은 저분이 앞으로도 정말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이 정치 전국도 원만하게 끌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는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그동안 뭐 1년 6개월 동안 다소 불만들도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우선 지켜보자. 대통령이 된지 또 그것도 준비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또 시행착오로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은지심이랄까 동정심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내 지금 한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예. 뭐 오늘 뭐 비서관들 다 모아갖고 내가 얼핏 들으니까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뭐 의견도 모으기로 했다고 내가 오다가 1년 반 동안 몸을 풀고 이제 몸이 이제 풀려서 실력을 보이시려는 거니.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의 성격하고요. 예.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YS는 제가 한 몇 번 봤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저는 뭐 그 출입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좀 즐기고 예. 나름대로 보스 기질이 좀 있었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다음에 DJ도 제가 몇 번을 뵀는데 DJ는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은 나름 말이 이렇게 YS만큼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보면 이 자기 내부에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를 던지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서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본인 스스로 뭐 이렇게 내공을 키웠고 뭐 우리가 흔히 뭐 YS 대통령은 머리 부분, 식견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 스스로 머리는 빌리면 된다. 하지만 어쨌든 YS는 그런 정치 과정에서 바닥에서부터 20대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꿈과 야망을 가지고 꾸준히 그 투쟁을 하면서 살아나오시고 거목으로 스스로 크신 분이에요. 예, 감각이 이렇게 여러 번의 뛰어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감각을 체득했던 것 같아요. 꼭 그게 머리까지는 안 쓰더라도. 장악력이 우리가 흔히 그립이라고 하는 이 장악력이 뭐 탁월하신 분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씀으로 하면은 YS는 사실은 그분이 콘텐츠가 적어가지고 기자들 회견에도 몇 마디를 못해요. 사실은 기자들이 다 그 시절만 해도 만들어 주었어요. 앞뒤 두서가 조금 안 맞기도 했죠. 두서도 안 맞고 뭐 하는데 그러나 핵심을 정확하게 짚기 때문에 그 핵심을 내용에 보면 그렇죠. 내용에 그런 게 한 개는 반드시 들어가 있죠. 콘텐츠가 분명합니다.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다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자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계시면서도 많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식견을 넓힌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김대중 대통령 상고뿐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왔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스스로 공부를 해서 엄청난 식견을 넓혀서 논리적이고 아주 명쾌한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또 하나는 아주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다수 쪽이 아니라 소수 쪽에 서서 심파였죠. 과거 구파 심파, 민주당 구파 심파 민주당 심파를 걸으면서 성장해 오면서 뛰어난 그런 그 리더십을 스스로 기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목으로 잘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참모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 길러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대로 잡목으로 배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J나 YS 뭐 그 이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을 했죠.
그 주변에 보면 오랜 수십 년을 같이 한 참모들이 각각 뭐 한 두 자릿수 이상씩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참모가 아니라 하나쯤 내놔도 지금 던져도 대선 후보급이 될 만한 참모들을 주변에 여러 명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서부 시대에 말 타고 나온 스트레인저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은 거기도 보면 오랜 시절 정치를 같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을 열렬하게 따르는 사람을 단기간에 만들어서 또 보면 말들을 좀 다변이죠. 좀 즐기고 이렇게 막 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과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또 승부수도 던지고 이런 데서 좀 이전에 앞에 있었던 두 사람만큼의 경력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뭐 잘 아시다시피 본인의 스토리도 있죠. 네, 고등학교 있고, 나와가지고 고시를 패스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고 또 정치계 입문에서도 오래됐죠, 그죠? YS가 발탁을 해서 전두환 청문회 80년대 때 발탁 광주 청문회 때 아주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스타 또 그런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고 그 이후 정치 과정에서 그분이 가장 크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은 지역 타파 또 권위주의 타파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 희생을 많이 했죠. 종로에서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당선이 재선이 더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본인 스스로 그 지역 타파를 외치면서 지역주의 타파 우리 정치 고질인 그걸 뿌리보자고 하면서 스스로 희생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떠나서도 그분의 그런 좋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생겼고 그것이 노사모라는 걸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마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을 했죠. 출마를 여러 번 했죠. 또 어려운 데 가서 했어요. 그래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YS DJ만큼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정치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다져왔다라고는 봐야 되는 분이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 정치 부분의 노하우 비슷한 부분을 기업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정치와 비슷한 어떤 조직 장악력 이런 또 조직에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걸 상당히 캐치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만 해도 오래 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되는 부분에서 이제 잘못을 보자면 모든 정치인들이 잘못이 있는데 본인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탄핵으로 몰려간 부분에서 가장 큰 원인은 좀 내성적인 굉장히 내부로 침잠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만나고 이걸 관리하고 하는 이런 성격보다는 혼자서 갇혀드는 그렇죠. 이런 성격이 본인한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렇게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탄핵으로 몰려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쨌든 부모 두 분을 그런 총탄에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군사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거와 저런 차원에서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많은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 뒤이어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권력의 차별화 차원에서 완전히 이 박근혜 가하와는 절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7년가량을 운둔의 생활을 해 왔었고 뭐 정치계 이제 입문해서도 국회의원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되어서인지 말하자면 정치인이라는 게 상당히 개방적이고 소통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나 홀로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 이 얘기로 온다면 독고다니 정치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참모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여러 부분에서도 친박 조직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위기에 몰리니까 친박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아주 핵심 측근 그런 몇 사람하고 우병우
청와대 같으면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김기춘 비서 몇 사람하고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농단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농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균형과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부패가 생기고 권력은 농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것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독버섯이 와서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박 정권이 마지막에 위기에 몰렸을 때 김긴춘처럼 그분이 공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노예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본 사람이라도 옆에 좀 바짝 붙어 있었으면 그렇게 최악의 위기까지도 안 몰려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 보면 다들 그냥 손을 놓은 채 위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의논이나 대처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뭐 중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나갔죠. 2015년 초에 나갔죠.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힘을 늘렸다고 하지만 초기에 그런 비서실장으로 권력은 중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지나면서 문고리 3인방 이른바 그 3인방들한테 밀려가지고 최순실하고 뭐 견제받으면서 견제받으면서 실제로 힘을 못 누렸던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하다가 그분은 원래 노태우 사람입니다. 오래된 노태우와 거의 정치 경력을 같이 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친화력이 좋고 또 언론 관계가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안 통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위기 어쨌든 상황에서. 그분한테도 내가 비서실장 물러나서 직접 식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자기도 초기에 들어가서 이병기 비서실장 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야당하고도 소통이 되고 뭐 좀 되겠다. 국회 정치권과도 말이 이제 통하는 분이 와서 정말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야당도 좀 만나고 또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바로 제동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 밖으로 왜 이렇게 그 설치고 밖에 나가서 다니냐. 쓰잘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느냐. 그리고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조금 몇 달 만에 바로 느꼈다고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는 것이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폐쇄된 그런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왕 같으면 그 넷이 몇 사람하고 이렇게 이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 결과 본인이 그런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변에서 적극적인 그런 참모들이 나서서 그것을 방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또 어떤 지혜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만 남은 거고 이제 우병우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뭐 최순실은 자기가 뭐 일면식도 없다니까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 은원을 입어갖고 본인이 핵심 측근으로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오히려 그런 역할만 하고 나온 거죠. 그래 우리가 진짜 쭉 짚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은 누구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YS DJ 타입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MB 타입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타입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권이 문 대통령이 지금 주변에 핵심 측근이라고 데려가는 걸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참모라고 같이 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조국을 오랜 참모라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본인하고 인간적인 연고가 있었던 사람도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경제참모라고 장하성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장하성이야 원래 안철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당에 하고 보면 당의 의원들을 이렇게 막 그립을 해서 와 이렇게 옛날에 보면 남자 대통령들이 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뭐 MB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MB가 마지막까지 당을 좀 장악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죠. 장악을 했죠. 그래서 보면 술도 먹고 또 갈 때는 뭐 좀 챙겨서 보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당하고도 별로 만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하고도. 그래도 이해찬 대표하고 그렇다고 지금 흉금을 터놓고 깊숙하게 모든 걸 상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장악을 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뒤로 가면서 보니까 아무도 옆에 없더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힘이 좀 더 빠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당에서 편을 들겠느냐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오랜 십수년을 같이 와서 충성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요. 서로가 적폐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주 혐오하는 것 같은데 자서 보면 좀 비슷한 면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근데 우선 조금 정치 환경이 달라진 게 과거에 뭐 박정희든 DJ, YS든 또 MB든 간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권력을 강한 장악력을 가진 것은 하나는 돈입니다. 정치 네, 자금. 네. 또 하나는 공천이에요. 네. 정치권. 공천이죠. 예. 특히 뭐 과거 DJ나 YS는 공천권을 갖고 있고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철옹성 같은 지지 기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돈과 공천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뭐 본인의 그런 정치적 역량과 합쳐져서 시너지를 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경우는 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장악을 하는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공천권도 이제 현실적으로 뭐 내년 4월 총선 때 어느 정도 행사는 하겠지만 과거 같은 공천권 행사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명단 주고 이대로 해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 대통령과는 정치 환경이 좀 많이 변했다는 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오더라도 앞으로 과거 같은 공천과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가지고 정치권을 장악해 가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성격을 보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샤이해요. 샤이해죠. 확실히 네. 샤이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샤이했죠. 예. 남하고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네, 교제하고 뭐 농담도 하고 예, 막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걸 절제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예, 말해요. 그래야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랑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뭐 정치권하고도 싸우면서 또 필요하면 의원들 불러서 골프 치고 뭐 밥도 골프 치고 먹고, 자기 그 뭐 별자인가로 또 오랑캐 초대하고 그렇죠. 백악관에서 밥 먹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일이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지금처럼 무슨 당 5당 대표 오락해가지고 무슨 그 뭐 청와대에서 당대표 회담을 청와대에서 흔들 그건 공식적인 얘기 외에 정말 속 깊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러서 좀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 샤이에서 그런 뭐 성격이 전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또 그러한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든 개인이든 간에 한번 형성된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당히 어렵겠다 하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 뭐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면은 나라가 잘못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대통령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그 뭐 국정의 지표가 포용국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건 난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포용국가 자꾸 하는데 첫째는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포용 정치, 포용국가 하기 전에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로 마이웨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이런 분은 청문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여러 사람이 그렇고 다 그분들을 다 비토할 수는 없지 국회 의견대로. 네. 자기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분들은 뭐 임명할 수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 저런 분이 어떻게 부총리를 하고 저런 분이 어떻게 장관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라도 국회가 비토를 했고 또 들어주는 맛도 있고 이래야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없이 그냥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쉽게 사실은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세력이 세우는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자칫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되니까 일관성을 갖는 것은 좋은데 실패로 드러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캠코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프, 뭐 코드, 더불어민주당 그런 인사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포용적인 그런 정치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 기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면적인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이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시행해 봤는데 옳지 않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전환을 해야 되는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 포용의 정치를 통해서 야당의 주장도 들어주면서 또 야당과의 대화를 소통을 통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거부할 건 거부를 하면서 말하자면 기브 앤드 테이크 정치를 좀 해야 하고 국정 운영 기조도 좀 여론에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여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기조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부 시중에서는 몇몇 사람에 얹혀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운동권 중심의 그런 뭐 일부 뭐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고 뭐 무슨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와 정국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분들의 어떤 그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걸 빨리 탈피해야죠. 예, 그 국민하고 고집을 피우면 이렇게 잘된 대통령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들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왜 부끄러웁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 본인도 다 행복한 길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전임 대통령의 스타일 또 전임 대통령의 대중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굉장히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지막에 어떤 과정들이 국가적인 큰 불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좀 전환을 과감하게 해봐라. 잘 안 하겠지만 그것이 오늘 고영신 박사님의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